한국은 안 됩니다. 모자란 아시아 기술에 도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날의 제 발언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국왕부터 각국 대사까지 한국에게 감사를 표하고 심지어 무릎 꿇고 오열까지 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야드 도시개발청장 압둘라 알파이살,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때의 결정이 지금의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지하철 개발을 위한 각국 업체들의 제안을 살펴보고 정식 파트너 선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의 발표는 이미 끝났고 마지막 순서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 입장하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기업의 대표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강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저는 내심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기업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작년에는 싱가포르 컨소시엄이 맡은 고가도로가 시공 중 부분 붕괴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죠. 제가 그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아 국왕 앞에서 보고하던 날의 부담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국왕은 다시는 아시아 기업에 중요 프로젝트를 맡기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강준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분명 준비가 잘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바로 손을 들어 중단시켰습니다. 충분합니다. 한국은 안 됩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기술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과거 아시아 기업들의 실패가 제 마음속에 깊은 편견을 심어놓았던 겁니다. 청장님, 저희 기술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이미 검증된. 그의 말을 다시 자르며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딸 아이샤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보였지만 무시했어요. 토목공학 석사인 아이샤는 종종 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이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한국 팀의 제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기술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아이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봤는지 너는 모른다. 유럽과 미국의 기술이 가장 안전하고 검증되었어. 실험적인 아시아 기술에 도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어. 아이샤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성물산은 정식 파트너가 아닌 일부 기술 하청 제공 형태로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사 시작 후 5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청장님, 3구역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구역 유럽 시공사가 맡은 구간이었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청장님, 아이샤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이샤가 현장에 있었다니. 어제 그녀가 안전 프로토콜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장 구조대를 총동원하라. 내 딸을 찾아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먼지와 연기로 가득한 공간,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사람들의 비명소리.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 딸이 저 무너진 건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 책임자들과 대화하던 중 한 직원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청장님, 사고 발생 전날 삼성물산 기술팀이 구조 안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게 제출된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강준혁이 보낸 메일을. 타사 기술자들이 간섭하는 건 실례라며 무시했던 제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죠. 그 보고서에는 3구역의 불안정한 진동 수치에 대한 경고와 안전 격벽 설치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 오만이, 제 편견이 제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샤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추가 붕괴 위험이 높아졌고 구조대원들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없었어요. 언론은 저를 무능한 책임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시본부에 마련된 자리에서 저는 아이샤의 노트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준혁과 주고받은 메일을 발견했죠.
현장 진동 수치가 불안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안전 격벽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결하지만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제 딸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제 오만과 편견이 빚어낸 비극적 결과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째,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언론의 질문 세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연락에 시달렸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아이샤를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제게 남은 전부인 아이샤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모든 구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정부 구조팀은 불안정한 구조물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고, 외국에서 불러온 전문가들도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설 현장 앞에 홀로 서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 딸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오늘은 3구역 현장 점검이에요. 내일 뵐게요. 그 내일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강준혁이었죠.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청장님, 그의 목소리에 저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그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목을 조였습니다. 강 엔지니어, 딸의 노트북에서 당신과 주고받은 메일을 봤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과해야 할지 도움을 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그 경고를 무시했소. 내 오만이 내 딸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준혁은 잠시 침묵했고 그의 표정에서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청장님,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말에 저는 갈등했습니다. 자존심과 딸에 대한 사랑, 오만과 책임감 사이에서요. 하지만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 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 한국인 앞에 있었죠. 당신은 왜 아직도 도움을 주려 하오? 내가 당신의 기술을 무시했는데. 강준혁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린 구조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국적이나 과거의 일에 상관없이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껏 쌓아온 편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오시오. 30분 후에 모든 구조 책임자들이 모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듣고 싶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의 구조 전문가들과 현장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있었죠. 몸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강준혁이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죠.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조 시도가 실패했고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강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화면에는 정확히 현재 무너진 구간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팀이 사고 발생 2일 전부터 준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더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미 이 사고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런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소? 강준혁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진동 데이터 변화를 감지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이 시뮬레이션을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생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세 구역을 특정했다는 것까지. 특히 첫 번째 구역이 아이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샤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냐는 제 물음에 강준혁은 한국의 지하철 공사 경험과 최신 AI 기술을 결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엔지니어, 당신 팀이 구조 작업을 주도하시오.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들의 실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샤를 구할 수 있다면 국적이나 회사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준혁은 즉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엿보이는 순간이었죠.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샤를 찾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저는 삼성물산팀이 이미 장비들을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성능 드론부터 열지문 분석기까지 처음 보는 최첨단 장비들이었죠. 다른 나라 구조팀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장비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생존자 탐지용 드론은 미세한 열과 이산화탄소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진동 반응형 시뮬레이터는 내부 구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강준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2시간 안에 첫 생존자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지만 아이샤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볼 가치가 있었죠. 드론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대의 드론이 무너진 건물 주변을 정밀하게 스캔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죠. 동시에 지상에서는 진동 감지기를 설치해 내부 구조의 안정성을 체크했고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앙 컴퓨터에 전송되어 분석되었습니다. 갑자기 한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첫 번째 생존 신호를 포착했다는 것이었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화면으로 모였습니다. 붉은 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징후였어요. A3구역, 깊이 약 12m에서 감지된 신호였습니다. 강준혁의 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최적의 구조 경로가 그려졌고 그들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랍소. 이런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니. 그의 눈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청장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구역이 안정화되면 곧바로 두 번째 구역으로 이동할 겁니다. 아이샤 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죠.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 제 딸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번째 구조팀이 무너진 건물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강준혁은 통신 장비를 통해 그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과 데이터에 기반해 안전한 경로를 안내했죠. 저는 그의 전문성과 냉정함에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첫 생존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환호성이 현장을 가득 채웠고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이샤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강준혁은 즉시 두 번째 팀에게 비칠 구역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한 구역씩 그들은 무너진 건물을 탐색해 나갔습니다. 생존자들이 하나둘 구조되기 시작했고 현장의 분위기는 점점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제 딸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조 작업 18시간째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물산팀은 마지막 남은 구역 C를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죠. 저도 밤새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거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 한 번 붙일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원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불안정한 구조물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었죠. 강준혁은 빠르게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소형 드론을 투입해 공간을 확인하고 진입로가 확보되면 즉시 구조대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소형 드론이 복잡한 잔해 사이로 진입했습니다.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저는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 미약한 생명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열감지 센서가 인체의 온도를 포착한 것이었죠.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진입 경로를 확보하세요. 응급의료팀 대기. 강준혁의 명령이 떨어졌고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 잔해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아이샤일까요? 제 딸일까요? 손가락이 떨려왔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약 10분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구조대원이 진입로를 확보했다고 알렸습니다. 통제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 리야드 왕립병원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정부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두꺼운 보고서를 훑어보는 동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구조적 안정성 경고를 무시한 관리 체계의 실패로 확인되었다.
삼성물산 기술팀의 조기 경고와 시뮬레이션이 사고 예방의 핵심적 요소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이 치명적 오류였다. 그 문장들은 저를 직접 겨냥한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관계자들 앞에 서서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오만과 편견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삼성물산 팀 그리고 강준혁 엔지니어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실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최초의 도시철도 시스템인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의 456호선 시공을 삼성물산이 스페인 건설사 FCC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70km에 달하는 이 노선들은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킹 압둘라 금융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구간이었어요. 강준혁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첨단 공법과 기술을 적용하여 리야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리야드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준혁이 다가왔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샤가 회복 중이오.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강준혁은 미소 지으며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마음속 깊은 생각을 전했습니다. 강 엔지니어, 당신이 처음 왔을 때 나는 한국이란 이름만 보고 판단했소.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는 것을요. 강준혁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과 사우디, 삼성물산과 리야드 도시개발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죠. 병실로 돌아가 아이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변화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제 오만이 빚어낸 비극이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5일 리야드 지하철 전 노선 개통식 날이었습니다. 4호선 중앙역은 마치 보석 상자처럼 빛났습니다. 웅장한 역사에는 삼성물산 리야드를 지탱한 이름이란 문구가 황금빛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리야드 도시계획 총책임자로서 이 순간을 맞이했죠. 무대 뒤편에서 연설문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삼성물산 팀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력과 헌신, 공장에서 교량 상판을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공법과 거대한 터널 굴착 장비를 활용해 세계 기록을 달성한 순간들, 그리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오늘 마침내 전 노선이 완전히 개통되기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대로 나가기 전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이샤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보았던 창백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그녀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죠. 완전히 회복한 아이샤는 이제 글로벌 안전위원회의 최연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름 아닌 강준혁이었죠. 아버지, 긴장하세요? 아이샤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제 옆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말이죠. 무대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우디 국왕부터 각국 대사들까지 많은 VIP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도시철도 시스템이 완전히 개통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란 이름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죠. 하지만 때로는 실수를 통해 가장 큰 배움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을 버리고 실력을 인정할 때 얼마나 위대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강준혁이 연설대에 섰습니다. 그는 오늘의 성공은 한국과 한 기업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기술과 안전, 그리고 인간 생명의 가치를 함께 인정하고 존중한 모든 이들의 성공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개통식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강준혁과 함께 중앙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게 잘 작동하고 있군요.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위원장, 당신은
그날 단순히 기술을 증명한 것이 아니었소. 당신은 묵직한 침묵으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강준혁은 미소 지었고 함께 관제실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리야드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했고 지하철의 불빛이 도시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불빛들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의 새로운 협력의 상징이자 두 문화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증거였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제 자신의 변화처럼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는 더 이상 오만한 판단자가 아닌 진정한 협력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머나먼 사우디의 국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